미국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50년간 MIT를 이끌며 미국 최고의 교육 권위자로 불렸던 한 교수. 그런데 지금 그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MIT 명예교수가 고작 17살 한국 고등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도대체 한국의 그 학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68세 MIT 명예교수이자 미국 영재교육 자문위원이죠. 50년 가까이 미국 교육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출신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어요. 그런 제가 지금 인천공항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한국영재학교 특별참관단 초청장이 들려있죠. 처음 딸 제인의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외손자 리암이 미국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 리암이 미국에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학교 폭력의 성적은 바닥을 쳤죠. 미국 교육 시스템이 리암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위를 따라 한국에서 살게 된 딸은 아들, 리암을 미국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려 보냈다가 큰 상처만 안겨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믿기지 않을 거예요. 리암이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고 친구들도 생겼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고 말해요. 그 말에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교육방법론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한국 교육이 주입식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며 시험 문제 풀이만 반복한다고 알고 있었죠. 리암의 학교에서 특별 참관단을 모집한대요. 아버지께서 오셔서 직접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해도 믿지 않으실 테니까요. 딸의 권유로 이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와 함께 온 소피아 러셀은 제 제자이자 이번 여정의 통역사입니다. 소피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MIT에서 석사과정 중이죠. 교수님, 저도 한국 교육에 대해 궁금했어요. 제 사촌들은 모두 한국에서 교육받았는데 미국에 와서도 수학과 과학에서 항상 앞서 나갔거든요. 인천에서 학교까지 가는 차 안에서 리암의 변화에 대한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맑은 눈으로 웃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같은 아이인가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네. 미국에서는 선생님 눈도 못 마주쳤던 아이인데.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갑니다.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죠.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박성민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영어는 유창했고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학교로 들어서는 순간 리암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제가 배우는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리암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호기심과 자신감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을 떠나온 긴 여정이 의미 있게 느껴졌죠. 리암,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도 기쁘구나. 네가 배우는 것들이 무척 궁금하구나. 영재학교의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미국 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한국 교육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될 이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영재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예상과 달리 조용했어요. 미국 고등학교처럼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아니라 대학 캠퍼스 같은 차분함이 느껴졌죠. 이게 바로 한국 교육의 엄격함인가 싶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탐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거든요. 박성민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통로 양쪽으로 잘 정돈된 교실이 보였어요. 벽에는 학생들의 연구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MIT 연구실 복도가 떠올랐죠. 첫 번째로 물리학 수업을 참관하시겠습니다. 이 수업은 전기역학 심화반인데 대부분 대학 2학년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역학은 미국 고등학교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고급 물리학이니까요.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소피아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저기 리암이 앉아 있어요. 정말 집중하고 있네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주의력 결핍 진단까지 받았던 리암이 수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는 간단한 인사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팀 준비되었나요? 3명의 학생이 앞으로 나왔어요. 프로젝터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나타났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 대학 수준이었으니까요. 저희 팀은 자기장 내에서 하전 입자의 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균일한 자기장만 다뤘지만 저희는 비균일 자기장에서의 운동을 분석했어요. 학생들의 발표는 유창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발표였는데 전문 용어와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학생들의 질문이었죠. 진지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경계 조건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입자의 초기 속도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가정한 이유가 있나요? 소피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이 질문들은 대학원 세미나에서나 들을 법한 수준인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었어요. 다음 수업은 화학 실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연구 주제에 따라 실험을 진행했죠. 한 그룹은 유기합성을, 다른 그룹은 분광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최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기반으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물론 교사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죠. 화학 교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실험실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통계 처리를 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모습이 전문 연구자 같았죠. 이 결과치는 논문의 값과 5%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해? 온도 조건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상온에서 했잖아. 학생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실험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학 3학년생들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육이 암기 위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혀 다르네요. 이건 마치 연구 중심 대학 같습니다. 박 교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외국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물론 일부 학교는 여전히 입시 위주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영재학교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과학자를 키우는 것이니까요. 오후 수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연구 노트를 기반으로 토론하는 모습,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소피아가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이건 연구소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긴 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태어나는 곳이었죠. 참관 둘째 날, 이번엔 물리학 심화 세미나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강의실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한쪽 구석에 리암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암은 아직 이 수업을 정식으로 듣진 않지만 청강을 허락받았답니다.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물리학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김현우 교수, 35 정도로 보이는 젊은 학자였죠. 오늘은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 해석에 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태우 학생의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 검은 뿔테 안경을 쓴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저는 기존 이중슬릿 실험 해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관찰자 효과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양자역학의 근본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소피아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강태우는 칠판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파동함수와 확률 분포, 그리고 측정과 관련된 수학적 표현이었죠. 그런 다음 자신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개발한 이 시뮬레이션은 양자 중첩 상태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전통적 관점에서는 관측 행위가 파동함수의 붕괴를 일으킨다고 보지만 저는 정보의 흐름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20분간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소년이 말하는 내용은 단순한 학생 발표가 아니었어요. 진지한 이론적 도전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태우 학생의 접근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특히 정보 이론을 양자역학에 접목한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질문 있으신 분?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첫 질문자는 안경을 쓴 여학생이었어요. 태우야, 내 시뮬레이션은 관측 이전 상태에 대한 가정이 다르잖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지? 태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내 모델은 직접 관측으로 검증하긴 어려워. 하지만 간접적 증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어. 특히 양자 얽힘 실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더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거든. 토론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면서도 예리하게 질문했어요. 김 교수는 가끔 개입해 논의의 방향을 잡아주었죠. 마치 대학원 세미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태우의 연구 노트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의 노트는 빼곡한 수식과 다이어그램으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건 노트 구석구석에 적힌 질문들이었죠. 왜 우리는 양자역학을 이렇게 해석할까? 만약 관찰자가 없다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할까? 정보와 존재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건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의 노트는 정말 놀랍네요. 제가 대학원에서 보던 연구 노트보다 더 깊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녀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재해석하고 있어. 본질을 꿰뚫고 있지. 점심시간 태우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밀러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양자정보이론 논문을 읽었어요. 특히 정보 엔트로피와 관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논문을 읽었다고요? 그것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해했다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내 논문을 읽었다니 놀랍구나. 그런데 그 내용은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태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있어요. 제 이론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계속 탐구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서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진정한 자세였죠. 이날 저녁 호텔 방에서 소피아와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 오늘 본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특히 강태우 학생은 정말 놀라워요. 맞아.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했어. 그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본질을 탐구하고 있어. 과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국 교육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적어도 이 학교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깊은 사고를 가르치고 있어. 내일은 태우를 더 관찰해봐야겠어. 셋째 날 오전 강태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심층 연구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교실에서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리암에게 물었죠. 태우를 본 적 있니? 그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구나.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태우 선배가 개인 연구 시간이에요. 아마 뒤쪽 운동장에 있을 거예요. 검도 동작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검도라고요? 소피아와 함께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건물 뒤편 작은 잔디밭에서 태우를 발견했어요. 검도복은 아니었지만 대나무 검을 들고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죠. 한쪽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고 작은 카메라가 삼각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관찰했어요. 태우는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 후 노트북을 확인하고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를 발견하고 인사했어요. 교수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제 연구가 좀 특이하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매우 흥미롭구나.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태우는 대나무 검을 내려놓고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검도 동작의 물리학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 충격량을 전달하는 최적 각도와 속도를 찾고 있어요. 화면에는 그의 동작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작 분석 소프트웨어가 그의 움직임을 벡터와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었죠.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와, 이건 바이오메카닉스 연구인데요. 스포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태우는 노트북의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다이어그램이 보였어요. 뉴턴 역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F는 ma는 물론이고 충격량 개념이 중요해요. 간단히 말하면 J는 F 델타 T인데 이 충격량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기초 물리학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여기서 더 나아가 회전운동의 원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운동량 L은 I 오메가와 토크, 타우는 R 크로스 F의 관계가 중요하죠. 검도에서는 손목의 회전이 칼끝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가 메모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빼곡한 수식과 그래프, 그리고 직접 그린 인체 동작의 다이어그램이 있었어요. 전문 연구자의 노트 같았죠.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니? 궁금했습니다. 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년 전 검도를 시작했는데 체격이 좋지 않아 항상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물리학을 이용하면 효율적인 동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힘이 약해도 올바른 각도와 타이밍으로 치면 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응용과학이었죠. 교과서 지식을 실생활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 소피아가 물었어요. 태우는 자신의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체격이었지만 근육이 단단해 보였어요. 작년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저보다 체격이 좋은 선수들을 물리학으로 이겼죠.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은 충격량 외에도 에너지 효율성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우가 다시 자리에 서서 동작을 시연했어요. 이제 보니 그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 같았죠. 기존 검도 동작과 제가 개선한 동작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다른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검도 동작, 두 번째는 그가 수정한 동작이었어요. 육안으로 봐도 두 번째 동작이 더 유연하고 빨라 보였죠. 놀랍구나. 네가 물리학을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다니. 태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 연구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무술이나 스포츠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리학은 종이 위의 공식이 아니라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물리학을 가르쳐 왔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학생은 드물었어요. 운동장을 떠나며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란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다시 배웠어. 온몸으로 하는 거지.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우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건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요. 학교 건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영재교육과 한국의 이 학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넷째 날 아침입니다. 호텔 책상에 앉아 태우의 연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검도 동작 분석과 양자역학 재해석 논문을 읽으며 메모했어요. 소피아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이메일 확인하셨나요? MIT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MIT 물리학과 학과장이자 제 오랜 동료죠. 존, 네가 보낸 한국 학생 자료를 검토했네. 흥미로운 연구야.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줄 수 있겠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누구보다 까다로운 마이클이 관심을 보인 겁니다.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태우의 연구가 MIT에서 주목받고 있어. 오늘 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야겠어. 학교에 도착하니 박 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밀러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강태우 학생이 국제청소년 과학 캠프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죠. 박 교장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국제청소년 과학캠프는 전 세계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태우의 검도 동작 물리학 연구가 선정되었어요. 학교 추천으로 지원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태우를 찾아갔어요. 그는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하자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네요. 태우에게 MIT 측의 관심도 전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MIT에서요? 믿을 수 없습니다. 소피아가 태우의 연구 자료를 촬영하고 노트를 스캔했어요. 저는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 연구의 다음 단계는 뭐니?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지?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검도 동작 분석을 넘어 운동 역학의 일반 원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의 답변을 녹음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참관 보고서가 아닌 교육혁신의 증거였죠. 오후에는 다른 학생들의 연구도 살펴봤습니다. 한 학생은 친환경 배터리를, 다른 학생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모두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주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태우의 자료를 정리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소피아가 물었죠. 교수님, 정말 이 자료를 MIT에 보내실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 학생은 특별해. 우리 대학원생들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태우의 연구 요약과 함께 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이 학생은 단순히 영재가 아니야.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특히 물리학을 실생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네. MIT 여름 인턴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싶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경험이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의 답장이 왔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존, 자료 검토했네. 인상적이야. 이사회와 논의했고 태우 학생에게 MIT 여름 인턴 프로그램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로 결정했어. 특별 심사 없이 직접 초청은 이례적이지만 이 학생은 그럴 자격이 있어 보이네. 소피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도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MIT 여름 인턴은 보통 대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고등학생이 직접 초청받다니요. 학교에 도착해 박 교장과 태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교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이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시험 점수가 아니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죠. 그날 오후 태우의 국제청소년 과학 캠프 발표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제 조언을 들었어요. 발표 자료를 검토하면서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르치러 왔지만 여기선 내가 배우고 있어.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이 경험이 미국 교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 아이들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교육의 본질이니까.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미래가 보였어요. 태우는 단지 한 학생이 아니라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는 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5째 날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실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박 교장이 안내한 곳은 학교 별관에 위치한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창의융합센터였죠. 여기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합니다.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공간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여러 팀으로 나뉜 학생들이 각자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3D 프린터가 작동 중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학생들이 회로를 조립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 만난 팀은 고령자를 위한 보행 보조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팀장인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들어하셔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기존 제품들은 너무 무겁거나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프로토타입은 놀라웠어요.
가벼운 소재와 인체공학적 설계로 제작된 보조기는 계단 감지 센서까지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약 30% 더 가볍고 배터리 수명은 50% 증가했어요. 현재 특허 출원 중입니다. 특허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피아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이런 수준의 작업을 하기 어려울 텐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팀은 친환경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팀장 준호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토양 오염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수직 농장 시스템입니다. 물 사용량을 90% 절약하고 인공지능이 최적 생육 조건을 조절해요. 작은 온실 안에는 실제로 상추와 허브가 자라고 있었어요. 태블릿으로 모든 생육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지역 노인복지관에 설치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며 활동하실 수 있도록요. 감탄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과학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다음 팀은 에너지 효율 구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형 주택은 기존 가정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40% 줄일 수 있어요. 단열재 배치와 태양광 각도를 최적화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연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과 실패 경험까지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한 구석에서 리암을 발견했어요. 그는 다른 두 학생과 함께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팀 프로젝트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지팡이를 만들고 있어요. 리암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니? 리암이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진동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줘요. 또 GPS와 연동되어 길 안내도 해줍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이곳에서 리암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입시 위주 교육에 익숙한 학부모들의 반대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고 결국 더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박 교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배움이 일어나죠. 오후에는 학생들의 발표회가 있었어요. 각 팀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소피아와 함께 발표회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혁신센터였죠. 수업이 끝난 후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어.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MIT에서 배운 것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걸 깨닫고 있어요.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학생들은 단지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교육에서 세상을 바꾸는 교육으로. 한국 방문 6째 날입니다. 오늘은 태우가 국제청소년 과학 캠프에서 발표하는 날이에요. 서울 중심부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교육자들로 붐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태우가 저기 있어요. 소피아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태우가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격려했어요. 긴장하지 마. 넌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태우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검도 동작의 물리학적 분석과 그 원리를 다른 신체 활동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죠.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태우는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태우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은 그의 연구가 이론과 실제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다고 평했습니다. 태우는 트로피를 들고 기뻐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이클로부터 온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존, 네가 보낸 한국 교육 보고서가 MIT 교육혁신센터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네. 미국 교육부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했어. 다음 달 글로벌 교육 토론회에서 발표해주겠나? 놀라웠어요. 제 보고서가 이렇게 빨리 영향을 미치다니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지. 한국의 교육 모델에 대해 기꺼이 발표하겠네. 다음 날 아침 CNN 한국 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우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가 그의 멘토로 소개되었다고 해요. 인터뷰 요청이었죠. 소피아와 상의했습니다. 해야 할까? 난 그저 참관자일 뿐인데.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께선 이제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에요. 두 나라의 교육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CNN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인터뷰어가 질문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 교육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미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카메라 앞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는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교육의 본질을 봤습니다. 한국 영재학교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50년 가까이 미국 교육을 이끌어온 제가 한국 교육을 극찬하다니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니 박 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교육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박 교장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태우와 함께 국제과학 포럼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태우는 MIT 교수진과의 공동연구 제안을 받았어요. 놀라운 성과였죠. 태우, 너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어. 태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교수님과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저녁에는 학부모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미국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한국 교육은 기초와 응용의 균형을 중시해요. 한국은 특히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미국 교육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야 해. 한국의 교육 모델이 보여준 가능성은 분명해. 한국 방문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이번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교육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죠. 소피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날인데 리암을 보러 가실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손자와 작별 인사를 해야지. 리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인의 아파트는 서울 북부 주택가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리암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요. 제 방 구경하실래요? 리암의 방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열린 노트와 교과서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과학 포스터와 리암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미국에서 본 리암의 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암,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리암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은 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다들 제 아이디어를 좋아했어요. 리암이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지팡이 개발 과정이었어요. 리암은 프로토타입 제작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미국에서는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어요. 여기선 제가 직접 만들고 실험할 수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울증에 시달리던 리암이 이제는 열정적으로 학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제인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리암이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저도 한국 교육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가 달라졌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인, 내 말이 맞았어. 내가 한국 교육을 오해하고 있었어. 리암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인은 리암이 한국에 온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으로 힘들어했지만 선생님들의 개별 지도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했다고 해요. 아버지, 여기 선생님들은 단지 교과서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영재학교에서도 같은 모습을 봤으니까요.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도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리암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틈으로 리암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에 벅찬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었죠. 조용히 리암의 방 문을 열었어요. 괜찮니?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해서 지금 인사하러 왔어. 리암은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미국에 가면 MIT도 구경시켜 주실 거죠?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어쩌면 몇 년 후에는 네가 MIT 학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리암의 방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가까이 교육개혁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았어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그들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 호텔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어요. 이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타이틀을 적었어요. 한국 교육 보고서, 세상을 바꾸는 학교. 첫 페이지를 넘기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MIT의 명예교수로서 50년간 미국 교육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한국의 작은 영재학교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배웠다. 진정한 교육은 암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화했습니다. 이제 제가 배운 것을 미국 교육에 적용할 차례였어요. 소피아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아침 6시 출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메시지에 답했어요. 준비됐어. 이제 우리의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야.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나지만 새로운 여정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죠. 미국 교육을 변화시킬 여정,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태우와 리암, 그리고 만났던 많은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는 미래의 주역들이었죠.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